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0일간의 대선 레이스 이제 결승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전국이었는데요. 유독 또 많은 변수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6.3 대선 전국 표심을 흔들었던 변곡점들도 하나씩 총론적으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대선 전국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지난 3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 이 대법원이 이를 36일 만에 뒤집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요, 이 후보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렇게 추진을 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재판부가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대선 후인 이달 18일로 재판을 미뤘고요. 그러면서 이 후보의 최대 리스크는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자칫 선거에 나서지도 못할 그런 위기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전임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임 비대위원장 측이 이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이게 또 이 파문이 또 주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직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덕수를 자처하면서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후보 확정 이후에는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등록을 3일 앞두고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후보 교체를 시도했지만 결국 당원 투표 부결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TV 토론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변곡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가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TV 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아주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음란 욕설 댓글 논란과 관련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3차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실제 댓글에서 표현의 순화에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TV 토론회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 토론회 직후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요구와 형사 고발까지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30일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각 후보별로 하나씩의 어떤 변곡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패널들께는 이번 대선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패널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이제 곧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가 있다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비상계엄 내란이었죠. 그게 10월 3일 계엄 선포 또 국회의원 계엄 해제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 이 기간에 이르는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또 구속의 취소 과정에서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또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탄핵 심판에 반대하는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주로 또 이 반대 활동을 계속했고요. 4월 4일 날 이제 겨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께서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이 상황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모아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된 후보들을 세우려는 한덕수 후보로의 어떤 단일화론,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이 교체론 등등 내란으로 발생된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어떤 선택은 내란에 대한 종식,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선고로 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제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내란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법원 지금 판결, 그러니까 법원의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규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민주당 측의 주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비상계엄 사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큰 변곡점이었다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발언했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 논란이죠. 이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얼마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제관이 잘못되어 있고 또 위험한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3조 원 정도 되죠.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1년에 한 700조 원 될 건데 그러면은 오늘 뽑히는 대통령은 5년간 3,500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관념이 없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했던 그 모든 방송사에서 묵음 내시는 삐 처리하고 있는 그 망언이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77년간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묵음 처리될 정도의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마도 이준석 후보의 정치 인생에서 하나의 정치적 천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발언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표를 통한 자발적인 단일화를 진행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네, 김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1당과 2당의 어떤 그 적대적 공생 관계를 과연 깰 수 있느냐의 선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것을 부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가 큰 건데요. 저는 그 TV 토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서 있는 그 자체로 60대, 70대 그리고 40대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보였던 그 모습 자체로 대한민국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포비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수의 새로운 대안은 이준석 후보였다. 이것이 보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